은퇴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돈과 일과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돈입니다. 크게 아프더라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날아가 버리고 평생 동안 모아둔 은퇴 자산을 이렇게 반을 날려버린다. 이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대 고용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30에서 40%입니다. 야, 이게 우리 정년이 60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뭐 수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 이러면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꽤 여러 가지 이제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이렇게 두 개 이제 나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는 1960년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 한 32,000달러 됐으니까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에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퇴직을 하는 이런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곧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면 그런데 작년이 2023년에 이제 19%였으니까요. 아마 올해나 뭐 늦어도 내년에는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올해쯤 들어갈 것 같은데 보면 60년대생이 63세와 54세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딱 지금 이제 10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60대 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20년 지나면 70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적어도 20년 동안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이제 주축을 형성하는 것이죠. 지금은 50대 중반 이후에 있다가 이제 10년 후가 되면은 60대 중간을 차지할 거고 10년 후엔 70대 중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 세대는 지금 70대, 80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이렇게 같이 성장한 세대라고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60년대생들은 이제 노후 준비도 조금 그 앞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고령사회 모습을 만들어 가겠죠. 지금 우리나라 고령사회 하는 것은 8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고령사회의 모습을 보고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 노인이 되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60년대생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러는 이제 고령자의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60년대생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후진국에서부터 해서 선진국까지 한 삶을 보낸 특별한 세대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앵글을 미래로 보자면은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모습을 다르게 바꾸어 나갈 그런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아니면은 또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60년대생들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아야 될 세대들입니다. 서구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노후 준비에 일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가장 주축은 연금입니다. 연금과 이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눠져 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합쳐서 자기들이 퇴직하기 직전의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퇴직 직전에 한 600만 원 소득을 받았다 하면은 한 60%만 하더라도 360만 원이 되고 70% 하면은 420만 원이죠. 그 정도의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과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 제도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 가장 주축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인데 이 퇴직연금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나?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왜 이렇게 많냐? 퇴직연금 퇴직하더만 일시금으로 다 찾아가 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적연금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기능은 아직 잘 못하고 제가 보기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60년대생들이 아니라 이제 70년대, 80년대생들은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60년대생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거든요. 60년대생 입장으로서는 이제 좀 늦은 시기에 도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적응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금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주택 부분은 뭐 그래도 주택 보면은 거의 뭐 60대 이상 보면은 80%에 육박하게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연금 부분은 여전히
아직 좀 취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뭐니 해도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연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취약합니다. 적절한 은퇴 시기는 제가 뭐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이런 거 볼 때 아마 저는 최소한 65세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우리가 60세나 한 65세 사이에 오랫동안 있으면 괜찮은데 비교적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좀 빨리 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이제 한 5년, 10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 70대 고용률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일을 하느냐? 뭐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 준비 상태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거의 뭐 한 65세는 저는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대 고용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30에서 40%입니다. 물론은 이제 임시직으로도 고용되는 것들이 많이 해당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의 고용률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60대 고용률은 우리나라는 65세 이 정도까지는 고용률은 여전히 뭐 50대, 60대하고 비슷할 정도로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야 이게 우리 정년이 60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실제로 고용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65세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시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특징적인 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서비스업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이 되겠죠. 거기는 여성들 고용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육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그런 여성들이 또 복귀를 하고 하면서 의외로 60대 고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55세가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이더라, 60세가 정년 퇴직 연령이다 이런 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대략 한 65세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해놓은 거 보면요.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60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거보다 실제는 빨라서 실제는 한 62세인가 해서 훨씬 빠른데요. 희망하는 연령은 보통 그 정도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5세 정도까지는 좀 일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것이 노후 대비 이러다 보니까 늙을 때를 대비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호랑이는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 빨리 죽는데 사람은 왜 오래 살까? 아무 먹을 능력도 없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가의 연금제도, 그 다음에 효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돈입니다. 뭐냐면 호랑이는 젊었을 때 토끼를 많이 잡아서 돈으로 바꾸어 놓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돈으로 젊은 호랑이가 잡은 토끼하고 바꿀 수 있으면 오래 삽니다. 근데 호랑이는 돈이란 게 없기 때문에요. 토끼를 많이 잡아서 돈으로 못 바꿔 놓습니다. 그게 저축이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결국 아까 호랑이를 비유를 던자면은 젊을 때 토끼를 좀 더 많이 잡아서 일정 부분은 돈으로 바꿔 놨다가 자기가 나이가 들면은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잡은 토끼를 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애자산 관리입니다. 다른 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 생애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노후 준비라는 것, 은퇴 준비라는 것은 생애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생애자산 관리는 언제부터 하느냐? 생애자산 관리는 자기의 삶이 시작돼서부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산 관리, 생애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뭐 생애자산 관리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것을 그냥 생애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본다면은 나 생애에 걸쳐서 다 내가 어떤 플래닝을 짜놓는 것,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40대, 50대 때 아니 늦었죠. 왜냐하면 자산을 축적을 해놔야 생애자산 관리가 되는데 내가 50대에 와서 내가 생애자산 관리를 하겠다? 아닌 것이죠. 훨씬 긴 시간 동안에 내가 플래닝을 짜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이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제도를 이제 도입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국민연금 제도.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소비하고 말 텐데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해놨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생애자산 관리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이고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연금저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 당연히 일찍부터 생애자산 관리를 이거하고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노후 준비 이퀄 생애자산 관리고 생애자산 관리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보면요. 자산을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이제 20%씩 이렇게 축축 끊으면서 숫자대로 해보면요. 그게 1분위와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입니다. 5분위가 자산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죠. 제일 많은 20%인데 이 사람들은 평균 한 15억 정도 총자산, 집을 포함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3분위,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차이가 5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까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적어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높은 사람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은 적정한 생활비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 그게 서울 지역의 부부 가구. 적정한 생활비는 대략 한 3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거기에서 한 70%를 곱한 것이 최소 생활비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를 해본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 것 같냐? 최소 생활비는 얼마 정도일 것 같냐? 하니까 대충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 생활비도 당연히 물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앞으로 뭐 한 20년 350만 원이 700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가만큼 생활비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350만 원일지라도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은 이 생활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게 10년, 20년 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비도 복리로 올라간다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플래닝을 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3가지 정도인데요. 돈과 일과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일을 하면은 소득이 생겼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는 이제 자기가 축적한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산을 보면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은퇴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 내가 국민연금에다가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여기서 소득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뭐 배당을 받든 이자를 받든 종신연금을 가입하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은퇴소득에 세팅을 해놓는 것. 그게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잘 못하면은 나중에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잘하면은 노후를 편안하게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사례, 뭐 이런 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은퇴 창업하다가 실패해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크게 아프더라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금융 사기는 아닌데 투자를 잘못해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은퇴 소득을 만들 구조를 짜놓는 것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은퇴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질병에 걸려서 내가 돈이 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산이 반으로 나눠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 사기를 당해서 모아놓은 내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소위 말해 안전하다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평생 동안 모아둔 은퇴 자산을 이렇게 반을 날려버린다. 이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잘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돈에 관계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트럭처를 잘 짜놓되 여기서 내가 의외의 일들로, 우발적인 일들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잘 방어해 놓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파산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지출에 충당할 만한 소득이 안 생기면은 그러면 적자잖아요. 나는 지출은 2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소득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이게 노후 파산인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대충 한 80, 85세 정도까지 해서 자산이 쳐놨는데 뭐 수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 이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내가 2천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10년을 더 살면 2억 원을 더 쓰는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후 파산이 일어나고요. 지금은 이제 60년대생들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연금이 준비가 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이니까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거의 없을 때입니다. 사실 안 그러면 끝 무렵에 조금 했더니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노후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노후 파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노후 파산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공공근로 일도 못하고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대부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10년 이상 가입 안 하면은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못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지역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하다 보면은 30년씩, 35년씩 이렇게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한 20년씩, 15년씩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면요, 국민연금 액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생연금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후생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임대료가 나가야 돼요. 매월 고정비용이거든요. 자기 집만 있어도 고정비용 나갈 게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 임대료, 고정비용 나가야죠. 근데 수입 들어오는 후생연금은 없죠. 질병으로 비용 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후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연금을 잘 받도록 그래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마 국민연금만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놓더라도 그 최소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정도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준비의 제일 근간은 사실은 연금과 일입니다. 그런데 연금과 일도 결국 일이 있으면은 연금은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제도를 아무리 잘 돼 있고 연금을 내가 아무리 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금도 부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에 가입하는 금액이 적다. 이러면 또 연금이 부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과 일이 가장 이제 노후 준비에 중요하긴 한데, 결국 또 그 기반을 가보면은 일입니다. 결국 좋은 일터, 좋은 직장,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노후를 사실은 거의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노후 준비에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40대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0까지는 좋게 일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플래닝을 길게 보고 내가 일터에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같으면은 그것만 잘 해놓으셔도요, 노후 준비는 상당 부분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50세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자리를 하나도 못 잡았다. 뭐 간혹 잡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하나도 못 잡은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직장에서 60세에 퇴직을 한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5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50대가 소득이 한참 많을 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한참 많을 때 소득이 하나도 없은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출은 계속 나가죠. 그러면은 축적해놓은 자산은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60, 70 정도 돼가면요, 거의 자산이 바닥 나버려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근데 60세까지 계속 주된 직장에 있은 사람은 자녀들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훨씬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입니다. 일을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여하튼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자리를 하든 어쩌든 간에 일자리 기간을 좀 더 오래 갖는 것, 그게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키 팩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바람에 계속 이게 사람이 뭐 평생 일만 하라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그렇긴 한데요.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퇴직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어 서구 사회처럼 65세가 정년인데 나는 좀 더 빨리 퇴직할래, 자발적으로 막 나는 62세쯤 할래, 이렇게 하더라도 정년이 우리보다 길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한 68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뭐 실제 62세까지 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나는 한 55세, 54세가 되니까 퇴직을 하더라.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갭을 뭘로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재취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취업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60년대생이나 베이비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요. 제조업은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덜 고용을 합니다.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고성장을 할 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을 대기업들이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이 옛날처럼 고성장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나가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제가 보니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5년, 10년 나가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해소될 거예요. 그때 워낙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많이 태어나서 워낙 많이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만 더욱이 제조업이고 다 자동화되는데요. 사람들이 별 필요가 없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수직적 체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이 맞게 되는 일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반항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개인은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향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에 대한 건전성을 이제 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10몇 개인가 그때 해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서로 공론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컨센서스도 이루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대표들이 의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두 가지 안을 이제 압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내고 더 받기, 그 다음에 더 내고 그대로 하기. 그래서 더 내고 더 받기는 일종의 소득을 이제 더 받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고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기는 이것을 13%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내고 받는 것은 똑같이 보험료율을 13%가 아니라 12%까지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투표에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득 안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이렇게 붙여보니까 한 52% 정도가 소득 안정에 찬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 소득 안정 같은 경우에는 고갈된다고 하는 2055년보다 7년이 늦춰지고 고갈 시점이 그 다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8년으로 1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안이 모두 다 7년, 8년 해서 고갈되는 시점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늦춰진다고 추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투표율을 붙여왔더니 그래도 더 내고 더 받고 싶다. 13%, 지금 9%니까 4%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개인으로 보면은 월급쟁이는 2%를 더 내면 되는 것이고 회사가 2%더 내주고 이런 것인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게 어떤 식으로 제도 개혁에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과반수 이상이 소득 안정을 좀 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갈이 돼도 나중에 이제 많이 고갈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 보험료율도 올리지 않고 받는 소득 대체율도 예를 들어 계속 올린다든지 더 받는다든지 혹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상태대로 간다면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애초에 했던 것은 2040년에 이제 적립금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요. 2055년 가면 이제 고갈됩니다. 고갈되고 그 이후에 2060년대 가 보면은 한 해 적자 나는 것들이 뭐 한 300조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 50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당연히 이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내야 되면 몇 %나 내야 되느냐? 3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불가능하다. 내가 건강보험료 내고 뭐 이거 내고 하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 펑크나면 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뒤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납입을 했고 그 납입한 걸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받는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일단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스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 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보험료율을 더 올리지는 못하니까 당분간 정부가 채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것이죠. 민간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걸 모두 다 또 세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세금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맞추어 나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립금이 펑크 나는 거 그 자체만 보고 야 이거 못 받는다 이런 것은 너무 이제 과다하게 오해를 하신 것이고요. 세금을 올리는 것, 보험료율 지금 올리는 부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8%, 20%이 정도로 보험료율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 6%, 9%딱 하고 여기서 스탑된 이후에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지금 이제 올리는 게 겨우 이제 12%, 그 다음에 13%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보험료율이 좀 올라가면은 또 적립금 고갈 시기가 늦춰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나 나중에 고갈이 되었을 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세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강북이니 강남이니 지방이니 다 한꺼번에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오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이죠. 아, 이게 부동산이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초저금리가 되면서 올라갔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아파트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며 여전히 아파트 공화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전처럼 계속 사면은 2배 오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블입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하게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고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게 된 게 한 3, 4년 정도 전부터인데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졌고 최근에 또다시 조금 반등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참 올라갈 때는 무슨 강북이니 강남이니 지방이니 뭐 다 한꺼번에 똑같이 올라갔어. 그 말은 무슨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냐? 부동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고 다 올라갔다는 것은 금리 요소였습니다. 금리가 0%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모두 급등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를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이죠. 아, 이게 부동산이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초저금리가 되면서 올라갔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퀘스천이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 지금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니까요. 현재 어떤 고민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의 산물입니다. 저런 아파트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고도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으면은 주거지를 마련해 줘야죠. 이전에 주거지가 아파트가 없을 때는 청계천 주변에 막 판자촌을 해서 살고 했는데 이걸 아파트로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쾌적한 주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렸죠. 자, 이게 이제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일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못 산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전처럼 다이내믹하거나 경제가 계속 뭔가가 집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체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뭐 사는 생활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며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베스트의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인가 여전히 아파트 공화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우리 개인들이 주로 재테크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상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종류는 많죠. 뭐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미래세 센터원 빌딩이라든지 뭐 엄청 큰 오피스로부터 시작해서 물류시설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업용 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고 이제 오피스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채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우량한 것이 이제 국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트리플 A 이렇게 쭉 있는데요. 부동산도 일종의 신용이 있는 거죠. 광화문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 이거 가장 우량한 것들이죠. 그런데 어디 상가나 이런 것은 되게 우량하지 못합니다. 왜 우량하지 못하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1.3%로 프라이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수출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속될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를 1년 이상 지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출 쪽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개선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수출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해외 상황이 좋으면은 그 기업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게 되고 저성장을 하게 되면은 내수 기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좋고 내수는 안 좋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가들이 하는 것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려워지면은 이쪽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기존의 고도 성장 시기에는 이런 게 다 좋았습니다. 인구도 증가하죠. 성장률도 막 올라가죠. 사람들은 계속 소득이 늘어나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팽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 개인들한테 계속 투자하기 좋은 수단이었는데 앞으로 젊은 사람 인구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오피스에 들어가죠. 주로 나이 든 사람이 60대 이상이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광화문에 돌아다니 보면요. 아, 저 큰 건물은 60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 60세 이상 되면 다 나와야 돼요. 그 마치 대학교 나오듯이요. 고령화가 되면 60세 이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전 수요가 줄어들면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중에서도 우량한 것은 괜찮아요. 여전히 수출 기업이라든지 무슨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돈을 많이 주고 살 만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제가 보니 소외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수가 안 좋으면.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기대 상승률을 좀 낮춰봐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5.6%였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년 동안 연복리로 5%, 강남 지역은 연복리로 6.7%입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명목 성장률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큰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도 성장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저성장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은 이전처럼 계속 사면은 2배 오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블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실제로 사람들이 생산하고 벌어들이는 것은 슬로우다운이 되었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요. 그게 버블입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버블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시면 되는 거고요. 적정한 가격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렇게는 못 올라갈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이 좋은 것들, 우량한 부동산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차별화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지역이 소외된 지역,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앞으로 지방 소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텔도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우량한 오피스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전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우량함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 중에 우량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도 고도 성장기에는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재미가 좋았는데 장기 저성장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까 어쩔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제부터는 매크로 흐름상은 안 좋습니다. 매크로 흐름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금리, 인구 이런 쪽으로 보면은 다 비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 수급 요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요인들 때문에 안 그러면 GTX라든지 이런 것들의 요인들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또 좋은 곳은 오르겠죠. 그런 것은 선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매크로 환경은 다 비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고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오를까 해서 불안해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잘 나가는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게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거주지에 머무르려는 본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경의 변화가 닥치지 않고서는 잘 움직이려 안 합니다.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당장 내 소득이 없네. 그 다음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비용이 없네.
이런 경우에는 팔고 옮겨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거주지 본능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여성들은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기의 다양한 생활 여건이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덜렁 그거 던져버리고 어디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기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루어지겠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르르 이렇게 다들 시내에 있는 집, 큰 집 팔고 다 외곽으로 나간다. 사람들 그렇게 이동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천천히 하나하나 나중에 70대에 가서 내가 이거 정말 생활비가 부족하네. 뭐 주택연금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뭐 하면은 집을 큰 것을 이제 팔고 작은 집에 가서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주변에 보더라도 그냥 자녀들 밖에 나가 살아도 그냥 집에 방 3개 해가지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자녀가 가끔씩 돌아올 때를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결혼 안 한 자녀는 그럴 수 있는데요. 결혼한 자녀도 이제 한 번씩 와서 그러기에는 페이스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기회 비용이. 작년에는 올 3월, 4월 인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너무 성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 보면서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이 데이터를 보면서 또 이제 좀 늦춰졌고, 그 다음에 늦춰지다가 심지어 올해는 이제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데까지 완전히 널뛰기 하듯이 변해버린 거니까 작년에는 올 3, 4월에 금방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한 3, 4개월 지나가고 나니까 올해 안 한다.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뭐 그렇게 막 널뛰기 하듯이 경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요. 흐름대로 쭉 어느 정도 흘러왔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물가가 덜 떨어진다. 생각보다는 경기가 좀 괜찮다. 뭐 이런 약간의 흐름의 변화일 따름이죠. 전체 흐름을 꺾을 만큼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에요. 막 그런데 이번 FOMC에서 아마 파월이 하이크란 말을 썼을 겁니다. 이제 그거 보고 또 금리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미국 시장도 똑같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가지고 가격을 움직이면서 돈 버는 놈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요. 그 하이크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내 저는 작년에도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로 보았고요. 올해도 뭐 금리 인하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환율을 초강세로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환율이 약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기 좋습니다.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미국은 금리를 높여놔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높게 유지된 금리가 미국의 소비를 지탱해 줄 수 있겠느냐 문제인 것이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7%씩 하고 카드 대출 금리가 뭐 20%씩 하고 이건 원래 높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 부분은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자 숫자가 좀 확 줄어들면서 경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것도 뭐 데이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작년부터도 생각하기를 경기는 이렇게 금리가 이 정도면은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구가하기는 어렵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 아마 금리 인하에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2번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중에서 뭐 오늘 금리가 올린다 그랬다가 내린다 그랬다가 뭐 이런 데 휘둘리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물가나 성장의 흐름은 작년에 봐왔던 흐름에서 크게는 안 벗어나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는 것이고 경기는 뭐 이미 단초를 약간 보였는데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처음 나온 데이터니까 이게 한 2-3번만 더 나오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오겠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은 매번 올라야 되는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금리를 인하해서 또 오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소비가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기업 실적도 떨어지게 되죠. 그게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도 이제 당연히 초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 성장률이 1.3% 그러면서 연 성장률을 2.12 정도에서 2.6
6, 5에서 6 정도로 이제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성장률이 이런데 어떻게 지금 가계부채도 높고 성장률이 이러는데 금리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인하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검토위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도 아닙니다. 지금 했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용산이나 강남 서초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뭐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이야. 사실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면은 금리 못 내려요. 잘못했다 한 번 더 뜨면 큰일 나니까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인하를 하다가 다른 부작용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버린다. 지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물가인 것이죠. 물가가 올라버린다든지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확 튀어버린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의 버블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저도 일본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에 저는 다른 책들이나 이런 걸 소설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이제 경험할 따름인데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생겼다가요. 그게 꺼지면서 그거 처리하는 기간이 10년, 20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누구는 20년 전에 비해서 공이 하나 더 붙었다 할 정도로 사실은 올랐거든요. 그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도 3배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소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일본처럼 그렇게 올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단 일본은 그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대출 비율을 140%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1억을 사면 1억 4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투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140%를 빌려주냐? 좀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 빌려줘도 시간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3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도 부동산 대출을 엄청 해줬거든요. 일본은 그러고 나서 모두 다 폭삭같이 망해버렸습니다.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도 망해버렸고 그래서 일본의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가 이제 센 마사오라고 있습니다. 센 마사오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나훈아 이런 격인데요. 물론 나훈아가 훨씬 노래를 잘 부르지만은 여하튼 그 센 마사오라는 사람이 가수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80년대.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센이 한자로 하면 천입니다. 1천천자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별명이 센 마사오가 아니라 오쿠마사오가 됐습니다. 오쿠마사오란 건 억이란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오쿠마사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면서 이 사람 탈탈 다 틀리고 났어요. 저 지방에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자기 테이프 팔고 이러면서 그 노후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보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과 버스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요, 지가 올라간 수준을 보시면 알 겁니다. 거의 잽이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버블 해소하는데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렸거든요. 10년 동안은 완전히 그 터널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일본의 부동산하고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제 구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은 인구 문제 때문에 아마 지방의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어나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처럼 폭락을 한다요? 그러면 아마 살려고 들어온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 보았던 것하고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정보로 잘 선정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이전처럼 웬만큼 그냥 돌아다니면서 샀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다 부동산 투자의 천재였잖아요. 뭐 사면은 다 오르고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혼에다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 해서 금방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라 보시면 안 되고요. 인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큰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커브를 한번 틀려면 천천히 틀어야죠. 조그마한 모터보트야 금방 틀지만요. 이건 천천히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정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나타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주 급락이 그때부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 대략 2040년 전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2040년 전후 그 전과 후가 많은 어떤 변곡점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이전 기간 동안은 뭐 어쩌스도 소소하게 그냥 또 유지되고 괜찮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뭐 70년대생들은 아직도 50대이니까요. 여전히 70년대생들 숫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생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다만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은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되게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도 젊은 좋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앞으로 노력할 텐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금방 변하게 될 겁니다. 중기적으로 곧 일어날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60대 노동력은 풍부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력은 유지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60대 노동력도 다 나가버리고 이러는 2040년 전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구도 많이 늙어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그 변곡점으로 달라질 것이고요. 부동산도 아마 그런 쪽의 변곡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영향을 주기는 하되 인구라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 1년, 2년 이때도 영향 안 줍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변수가 연 데이터나 이런 걸로 합니다. 뭐 분기 데이터 혹은 연 데이터 하는데요. 1년 데이터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성장률도 변하고 금리도 변하고 해서 그러는데요. 거시경제 변수 데이터에 인구를 집어넣기가 힘듭니다. 왜냐? 인구는 너무 안 변하니까요.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변하니까 거시경제 변수하고 이렇게 서로 설명관계를 하려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동산 가격과 인구 구조 변화는 매년 데이터를 매칭시켜봐야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설명이 되느냐? 인구가 고령화 비율이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 확 달라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보면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지나면은 2034년이잖아요. 그러면 2040년 이제 전후 정도 되어 오거든요. 그 정도 지나면은 아마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40년을 넘어가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구 구조의 붕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 층 인구가 일종의 기초가 되는데 지금 저출생으로 기록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숫자는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인구의 문제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이제 일어나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 꼭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 될까? 그 변화에서 나는 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급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저는 인구 구조의 붕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거의 붕괴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붕괴냐 하면은 우리가 구조물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인구를 보자면은 젊은 층 인구가 일종의 기초가 되는데 젊은 층 인구는 지금 저출생으로 기록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숫자는 베이비 부모들은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당연히 안 나타나죠. 지금 저출생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가려면 최소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안 나타나요. 오히려 좋아요. 왜 좋으냐? 애들을 키우려면 비용이 드는데 숫자가 절반인 것 같으면 비용이 절반 든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비용도 그렇고요. 20년 동안 좋습니다. 부담이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저출산 하지만 이게 안 나타납니다. 이 비용 부분은. 단지 유아용품 시장이나 산부인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에서는 나타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소년에 대한 부양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코스트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붕괴합니다. 이제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를 않네. 생산이 안 이루어지네. 이전에 예를 들어 바나나를 생산을 100명이 바나나를 100개를 생산했는데 이제 바나나 생산한 사람이 20명이 돼버린 것이. 그러면은 바나나를 20개 생산해야죠. 그러면은 100명은 숫자는 100명인데 20개를 생산하면은 1인당 바나나 생산량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인구의 문제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이제 일어나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20명이 바나나를 20개 생산하게 됐으니까요. 이전처럼 100개 생산하려면 한 명이 바나나를 5개만 생산하면 됩니다. 생산성이죠.
근데 생산성은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의 생산성이 혼자 막 점프를 해서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산성에서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40년 이런 때가 변곡점이라서요.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지금도 올해도 2.6% 성장하고 뭐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요. 서서히 이제 깔아앉습니다. 성장률이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이고 이거 인구의 구조의 일종의 붕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괴하는 것이 직접 나타날 때 그때는 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47년, 49년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인구는 좀 여전히 많이 태어났지만요. 압도적으로 많이 태어난 것은 47년, 48년, 49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깁니다. 55년부터 했어요. 한 74년 정도까지입니다. 중간에 물론 한 4, 5년 비어 있죠. 근데 그건 뭐 다 같이 통칭한다고 그러면요. 대충 55년에서 74년생 이르기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재취업 시장, 여기는 여전히 레드오션이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60대 노동력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보기 최소 10년, 20년 정도는 60대 노동력은 풍부하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게 일본하고 조금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사람도 일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여전히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시장이 치열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정년을 70세까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도 필요한 것이죠. 숫자가 그렇게 많기는 하지만 아주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년을 60세 하더라도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면은 오롯이 혜택받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인데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하고 충돌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년 연장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의 두 번째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력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60대들은 노동력이 풍부해서 이거 정년 연장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60년대생들은 고도성장기를 살았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레드오션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반면에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70살까지 일해야 돼요. 사람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봇의 활용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좀 생겨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앞으로 한 10년 이상 이후의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시장은 그렇게 변할 것 같고 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수출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업 구조의 스펙트럼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 다음에 인도도 얼마나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은 늙어가지만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의 산업 구조는 결국 전 세계의 인구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 구조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확연하게 고령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의료 시장, 그 다음에 레저 시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교육시장 이런 것들은 확 줄어드는 것이죠. 뭐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의 변화는 확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 세계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에요. 인도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젊은 사람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그 젊은 애들에 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는 여전히 유지될 겁니다. 이제 내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수는 확연하게 이제 표시가 납니다. 유아용품은 줄어들고 고령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시장이 2040에서 5070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수산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과 내수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수출산업은 독자적으로 전 세계 인구에 해당되는 것의 모습을 갖추어질 거고요. 내수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고령사회에 제일 주역을 처음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60년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60년대생들의 일종의 소비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생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좀 이끌어낼 것인지 이 사람들의 소비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이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자에만 한정해서 본다면요. 이제 서구 사회도 고령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에 관련된 것, 코스메틱에 해당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좀 더 있다가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나서 만들어질 것이긴 하지만요. 메타버스도 그 시장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코스메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로봇 이퀄 AI거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결국 AI하고 다 관련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메타버스나 AI나 로봇은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첨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자율주행도 사실은 고령자들에게 차 수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지면 피곤해서 차를 멀리 못 몰아요. 차 처분하고 안 타고 다니겠죠.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고속도로는 자율주행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그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AI 다 관련된 부분이고요. 역시 이 시장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다 첨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고령산업 하니까 보청기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휠체어, 지팡이 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이오만 하더라도 최첨단이죠. AI가 결국 바이오하고 결합돼서 바이오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뭐냐면은 실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간을 훨씬 짧게 만들어주니까요. 바이오도 그렇죠. 헬스케어도 그냥 헬스케어입니까? 요즘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첨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려로봇이라든지 로봇을 한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 카메라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활동력이 안 보이면은 자동으로 신고가 가는 겁니다. 뭔가 어디 쓰러졌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은 놔두는데요. 움직이는 것이 일정 기간 안 보인다 하면은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디지털 혁신적인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령사회 하면은 좀 앞으로 첨단 제품하고 많이 결합될 거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놓은 것 중에 하나도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전화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인공지능은 동시에 900통화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마련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 몸이 괜찮으십니까? 언제 아프시다던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뭐를 사전에 체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좀 더 일찍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훨씬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치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치료약을 개발한 베스트입니다. 이 치료약 개발했다면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 이 회사의 제품은 주식은 사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까처럼 그런 이제 인공지능으로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영국에 보면은 글리처스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 게임 회사는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려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다 첨단 제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령사회가 오면 이게 우리가 전통산업 이상하게 막 그냥 보청기나 이런 산업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첨단하고 연결된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회인데요. 첫 번째 기회는 베이비 부모의 소비력을 찾아내는 것. 이 사람들도 자기 소비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딱 서비스를 마련해주면 이야 이거 좋네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비력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령사회와 결합된 첨단 제품들. 이 여기 또 이제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고령사회에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꼭 이렇게 흐르는데요. 자, 내가 자녀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 1인당의 투입 액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은 투입 액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느냐? 더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보편적 시장,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제 막 죽어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고급화된 제품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아마 직접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애를 하나만 낳았다. 야, 여기 그럼 내 좋은 거 다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극단적인 건 하지만요. 유모차가 이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언제 애들 뭐 신발 하나가 70만 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시장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일어났고요. 앞으로 여기서 또 더 가속화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모도 사줄 거고 고모도 사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고령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변할 때 그 사이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면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성장률 떨어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나 이민 갈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요.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하여튼 DNA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잘 될까? 어떤 변화가 올까? 그 변화에서 나는 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것이 유아용품 시장도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된다는 것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IMF와 달리 이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옆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페가 잘 안 되네. 이전 같으면은 한 불경기가 오면은 2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카페가 잘 안 되네? 계속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구의 흐름에 관련된 나의 비즈니스에서 아주 역행적인 부분에 있다. 이런 부분은 접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는 붕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어야 되고, 그럼 어떤 곳으로 옮겨가냐? 일본에 보면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장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일본은 다사사회라고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아주 많이 될 거고, 요양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분야이죠.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그 기회가 아까 5070은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비력을 창출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물건 주세요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이런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기회 중에 하나이고, 그 소비 시장은 확실히 2040보다는 앞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도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흐름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런 쪽 영역으로 나가고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뭔가 새로 해보겠다. 뭐 나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퇴직을 해서 뭔가를 또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아마 일본에 가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일본 말도 익히고 일본 자료도 보고 그 흐름도 보시면은요.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변화들입니다. 백투더퓨처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이전에 자기의 미래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해서 떼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길 것 같냐? 자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백투더퓨처가 바로 일본에서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걸 한 장을 딱 갖다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들에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자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자산, 소비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